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국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유난히 날씨가 맑았던 주말 휴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6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 조간 브리핑의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소위 유승민 사태를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맥락을 짚어봐야 될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관련된 기사 이외에도요, 메르스 관련된 기사가 역시 주요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런 관련된 기사들도 있습니다. 내달 5일에 협상안 국민투표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혹시 시간이 되는 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한, 또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10월에 전략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이 있는데 여야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하지요. 조선일보는 또 일면에서 북한 주민을 돕는데 해외 무상 원조의 2%도 쓰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도 관련된 기사들도 몇 개 있고 하는데, 주요하게 또 볼만한 기사는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을 피했다. 매립지 연장을 서울시와 경기도 또 인천시가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10년 정도 연장이 된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 연장된 내용도 또 각 지방 의회를 통과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주요한 내용들이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늘이 맑네요. 스튜디오에서 하늘이 잘 보이는데, 근데 이 맑은 하늘과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지금 우울하실 분이 한 분 계시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정국인데,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이런 사태가 또 있었나 모르겠네요. 당정청, 당청, 한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면 초과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어제 3사, 9시 뉴스, 8시 뉴스에서 공히 톱으로 다뤄졌고요. JTBC에서도 톱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이 일면 톱으로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해야 한다라고 이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박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서청원 최고위원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지난주에도 있었죠. 거취를 재논의하자라고 의총을 요구하는 16인의 서명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왜 16인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이후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여당 지도부가 유승민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내용을 일면에 소개를 했습니다. 일면 오른편에 있는데요. 서청원, 김태호, 이인재, 이정현 최고위원 4명이 갈등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외에 사실은 또 굉장히 강력한 친박으로 알려져 있는 김을동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분은 아직까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저녁에 어제 또 이제 그 의원들을 만났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난 내용들도 있죠. 입장이 사실 조금 바뀐 것 아니냐. 결국 이제 대통령이랑 원내대표가 싸우면 어떻게 원내대표가 이기냐. 뭐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남은 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죠. 이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아해하는 거는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 전국에서 본인에게 배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사적인 감정을 약간 푸는 듯한 이런 묘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죠. 예, 친박들이 어쨌든 새 규합에 나섰습니다. 세력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비박과 권력 투쟁, 일촉즉발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이 이제 최경환 조기 복귀설 네. 사실은 이제 친박에서 주요하게 힘을 발휘하셨던 분들이 이제 내각에 많이 포진이 되면서 당의 어떤 그 역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지요. 친박이 사실상 지금 이번 사태로 아이러니하게 친박이 위축됐다, 얼마나 위축됐는가가 드러났다라는 또 기사들도 나왔어요. 조선일보 등에서. 관련된 기사들은 이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친박 입장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같은 사람들을 다시 이제 복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전 흘리고 있고요. 또 원내대표를 교체해서 총선 공천 지분 확보, 포석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관건은 이거로 보시면 될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총선 공천 지분. 지금 8개월 남았나요? 10개월? 10개월 조금 더 남은 조금 덜 남은 것 같죠? 비박 쪽에서는 여론주의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비박 재선 의원들이 오늘 비공개 회동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계파 간의 충돌 비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전은 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요, 역시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측근 의원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그 친박계 또 대통령의 요구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 원내대표 사퇴를 넘어서 정치계를 떠나라 이런 주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쯤에서는 사실 다시 한번 그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실 이렇게 쉽게 90도로 막 고개 숙일지 몰랐거든요. 굉장히 그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걸 조금 좀 일찍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또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도 내년에 대구에서 대구 총선에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대구에서 이제 박심을 거스르고는 당선되기 힘든 개인의 어떤 정치적 고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국민일보가 3면에서요. 유승민이 정치 인생을 건 카드 버티기 던지기 이런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쫓겨나든 물러날 경우에 불명예 뜻인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구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중재냐 결단이냐 이 기로에 섰다. 외부 접촉을 끊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주말 물밑 대화를 중재했고 물밑 대화 중재를 시도했지만 해법을 못 찾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일면 톱으로요.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유 원내대표에게 잦은 사태 당 의견을 전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의 통화에서 완강하게 거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잦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고 또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는 있죠. 근데 사실은 오늘 최고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자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수비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기서 추가 발언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관심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이 최고위원회와 이 대수비가 주요한 굴곡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죠. 청와대 관계자들은 유승민이 자기 정치를 계속할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증세, 연금개혁, 국회법 등 사사건건 충돌했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통과에는 회의적이었다라는 정도의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청와대 얼라들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드러난 저간의 저변 의식을 드러냈다고 보는 거죠. 청와대에서 전체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유승민과는 같이 못 간다. 사과한다고 달라질 것 없다. 박 대통령이 관계 회복 불가로 판단을 내렸다고 하고요.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했었죠. 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게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3면에서요. 한 번 뜻을 세우면 끝까지 박 대통령의 원칙에 걸린 유승민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5년 전에 MB에 맞서서 세종시 수정안 반대를 관철시켰던 이 박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독립운동하듯이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한 명을 겨냥을 해서 죽을 때까지 몰아붙이는 게 원칙이라고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을 특정인을 겨냥한 이런 사실 이거 이짐에 가까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고수하고 강조하고 내세워야 될 원칙인가라는 것들은 또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동아일보는 사면에서요. 여권의 분열을 감수한 청와대의 초강수 이게 결국 이제 조기 레임덕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비박이 총선 승리 때는 권력이 급속 재편된다. 비박계가 아마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선이에요. 대통령이 또 지난 총선 말고 지난 총선에서 한번 친이계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공천 학살을 당하면서 결국은 아주 기형적인 저는 세계 역사상 그런 유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해당 대표, 남해당 의원을 자기 당명으로 내세운 정당이 있었잖아요. 친박연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얼마나 수준이 낮고 세계 정치사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이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근데 본인은 어쨌든 그때
공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감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퇴임 이후까지 이제 고려를 했겠죠. 결국은 뭐 대통령이 엄중함을 보여서 뭐 예를 들어 친박에서 이탈하려는 기류를 차단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요, 오면에서 난 옳고 내 편 아니면 모두 적, 이런 어쩐 좀 우리 모두가 답답해하는 인식을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분법 정치인데요. 선거의 여왕 자신감에 사실 찍어 누른다.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도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 결국 이제 TK에서는 무시 못할 힘을 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관련된 기사들을 조금만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승민 불가론을 펼 것이냐라는 게 이제 박 대통령이 유승민 불가론을 오늘 대수비에서 펼 것이냐라는 게 어제 이제 뉴시스의 주요한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29일 오늘이고요.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금 어제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죠.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제2요구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불어닥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을지 주목이 된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박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죠.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와 함께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도 최근 정치권 상황에 대해 다시금 언급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미 박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사퇴 압박을 요청한 유 원내대표에 대해서 또다시 입장을 밝히는 발언이 나올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썼고요. 사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향해서 여당의 원내사령탑이라고 직접 겨냥을 해서 사실 화들짝 놀랐죠. 보통 정치에서 이렇게까지 잘 안 하는데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 정부와 여당을 한 팀으로 묶으면서 이제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를 구분을 했죠. 딱 유 원내대표만 드러낸 겁니다. 배신의 정치, 구태 정치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유 원내대표가 공식성상에서 사과의 뜻을 표했고, 대부분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시 이제 재신임하는 분위기였죠. 90도로 꺾었으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존심 센 분이 그렇게 허리를 꺾었으니까, 의원들도 그걸 이제 다시 수용하는 분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 대통령의 그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여전히 이제 그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는 박 대통령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참 주목이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서 배신의 정치,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반응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향신문이 이제 국민이 배신당했다. 박 대통령 정치권 비난 부메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재를 했는데요. 어제 제가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찾아낸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 정치권은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이제 몰아세웠는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 자신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운가, 이번에도 이게 유체이탈식 화법이 아니냐라는 지적인 거죠. 집권후에 2년 반 동안 2012년 대선 때 내걸었던 국정 철학과 주요 공약들을 하나하나 없었던 일로 파기하는 등 국민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비판에 배신당한 것은 국민이다라는 토로가 나온 게 그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당장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제1구호이자 국정 철학이라 할 만한 100% 국민 통합, 이거
비슷한 시행이라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년간 국민을 찢고 가르고 싸우게 한 통치 여기 앞을 통짜 썼습니다. 고통스러울 통치의 시간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국민의 정치, 분열 정치라는 비판이 박근혜 정부에게 주온 글씨가 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때 정부 여권이 굉장히 노골적인 편가름 정치를 했죠. 사실 이게 누가 봐도 정부의 무능인데 이게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생중계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라는 오명을 쓴 그런 사건인데 청와대와 여당이 세월호로 경제가 다 죽는다. 세월호 유족들만 국민이냐 이런 식의 여론전을 폈고 일부 보수 언론이 여기에 동조를 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을 고립시켰고 결국 이 정부 여당의 무기력함 또 무능함을 덮어버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나타난 종북무리도 정권의 위기 국면마다 되풀이됐다는 거고요. 또 대선 승리 원동력이라고 할 만한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도 일찌감치 폐기됐죠. 2013년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일부 법안의 입법화를 끝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성화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유도 경제가 어렵다, 위기론, 샴 쌍둥이처럼 맞닿은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결국은 이제 이게 경제민주화하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기업을 위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박 대통령과 정부가 매번 국회 열릴 때마다 아까 그렇죠. 경제 살리기에 무슨 협조를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의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무슨 공약을 내세웠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죠.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원안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가 됐고요. 또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이었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공약 파기됐습니다. 2014년 완성을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로 미뤄졌는데 이거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폐기된 공약들이 모두 중도 내지는 진보적 의지에 가까운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를 이제 고정표 말고 표의 확산을 위해서 지지층의 확산을 위해서 내세웠던 의제들이었는데 실천 의지도 없는 공약들을 남발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배신당한 것은 국민이며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박 대통령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도끼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이거 맥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요. 배신은 박 대통령이 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 기사들도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이후에 마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어제 또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났죠. 이종걸 원내대표의 움직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또 내달 1일 재의결 때는 국회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바람은 곧 지나가고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면서 야당이 유승민 구하기 측면 지원에 나섰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청와대 대결 구도로 몰아가야 된다. 프레임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매일경제는 6면에서요. 거부권 전국에서 속숨책으로 새정치가 당하고 있다. 장외투쟁을 하자니 여론 역풍이 예상되고 또 제2 요구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이 어제 이제 야당 지도부 만났죠. 이종걸 원내대표 등을 만났는데 국회법 개정안 제표결이 내달 7일을 넘지 않도록 여야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야당 지도부는 사실 언제 해줄 것이나 날짜를 못 박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화 의장이 뭐 언론적인 이야기를 사실을 한 거죠. 재의결하는 게 제의에 붙이는 게 맞다. 그러나 뭐 새누리당이 다 참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공을 떠넘긴 거죠.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새누리당이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상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 않겠다라기보다는 뭐 굳이 할 생각이 없다 정도로. 제가 뭐 정의화 의장의 그 속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정의화 의장이 사실 이번 전국 초기에 굉장히 좀 뭐랄까 아무도 맞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사실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살짝 보였었잖아요. 정의화 의장에게도 사실 이번이 굉장히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국회의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었던 거는 없었고요. 그런 사례는 보통 이제 국회의장을 하시면 정계를 은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마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의화 의장은 그래도 또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본인의 존재감을 분명히 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또 이분은 지역구가 부산이세요. 때문에 또 TK랑 또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만 본인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죠. 저보다 뭐 정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한국일보는 3면에서요. 법을 비웃는 여당의 국회법 자동 폐기론. 네, 맞습니다. 제의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행위다. 국회 선진화법 합의 취지도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새누리당은 어쨌든 6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간 실무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경향신문이 일면 톱으로요. 여권 밥그릇 싸움 민생 축낸다. 새누리당 내분의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대통령과 의회 권력에 재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사면에서요. 추경이 급한 정부 유승민 리스크에 발동동. 당정협의 책임자 입지가 흔들려서 7월 내 국회 통과 목표가 빨간불이다. 경기 부양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우려. 이런 우려가 있으면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런 우려하면서 이것도 잘 되고 유승민도 그만두고 제의는 하지 말고 야당은 협조해라.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되면 민주정치가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통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혼자서. 서울신문은 일면톱 또 사면에서 통하라. 정치는 협상이다.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만섭, 김원기, 김수환, 임채정 등 전 국회의장 4인의 거부권 전국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만섭, 김원기, 김수환, 임채정 이분들이 국회의장을 역임하시고 다 정계를 은퇴하신 분들이죠. 간단하게 사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이요. 막장으로 치닫는 여당 내분 실패한 정권을 작정했느냐라고 이 신문들 사이에 조선일보와 세계일보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조금 주목이 되죠. 중앙일보, 국민일보, 또 서울경제는 메르스, 그리스, 중국, 삼중고, 민생 위험한데 멈춰선 국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 분노의 정치론 꽉 막힌 전국을 풀 수 없다. 동아일보의 사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도 지금 굉장히 이거 좀 심하다, 과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신문은 비박, 친박, 배신의 정치,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친박계와 대통령의 조폭식 행태, 볼성사납다. 매일경제 대통령 불신임 받은 유승민 사퇴하는 게 옳다. 매일경제,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예, 지금 시각이 8시 정각에서 12분 14초 8시 정각 1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조간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해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이기호입니다.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최고님 출첵해 주셨고요. 로니님이 댓글을 같이 달아주셨습니다. 로니님, 조간 브리핑 이기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군요. 목소리 힘이 쓰시네요. 주말에 캠핑 다녀왔습니다. 가족끼리. 네, 힘듭니다. 달구지님,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네, 로니님이 다시 댓글 달아주셨고요. 사자차 떠보기님,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있게 해야 되겠네요, 더. 그리고 끄엉님께서 김효진 PD님의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또 두 분이 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감사하고요. 미씨님, 이교 기자님, 화창한 월요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랑님, 쥐색들의 진흙탕 싸움. 누가, 예, 말이 좀, 예, 강하셨습니다, 표현이. 함께 사는 세상님,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파랑님, 쥐쓰레기 최고위원은 먹고 원내대표는 뭐냐? 뭐 이렇게 하셨는데, 또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블루맨님,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파랑님, 뜻을 세워, 파랑님이 계속 글을 많이 달아주시네요. 대당구님, 저는 이 박공주 정권을 낮은 단계의 북한 정권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셨는데, 파랑님, 점점 높아지는, 이라고. 예, 이러다 북한 뛰어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까지 해주셨습니다. TK는, 예, 대구, 뭐, 고담시 이니셜이냐, 뭐, 이런 좀, 강한, 네, 댓글도 올라왔고요. 안녕 아줌마님께서 출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짚어드릴게요. 사실 메르스 전국으로 바로 좀 넘어갈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제 민주주의가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유시민 장관이랑 예전에 굉장히 그 국회 기자들 중에서는 아주 가까운 편이었는데, 유 장관이랑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 장관의 어떤 그 주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정권이 바뀌어도 이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건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도 제가 이전에 그 희망제작소에 이렇게 계실 때 그냥 변호사 시절, 시민운동가 시절이던 시절에 이제 인터뷰를 한 두세 차례 했었는데, 그때 뭐 irreversible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 비가역적인, 불가역적인, 바꿀 수 없는, 민주화의 흐름은 바꿀 수 없다라는 인식들이 저희 그쪽
그 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그 공통된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인식 때문에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이 탄생을 해서 또 포지셔닝을 강하게 해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까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분들 그 똑똑하시다는 유시민, 뭐 박원순 이런 분들의 판단이 이제 와서 조금 틀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 사실 이게 그분들의 생각이셨겠습니까? 우리 사회 집단 지성의 판단이었을 거예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대통령이 MB로 바뀐다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설마 민주주의가 꺾이겠느냐? 이제 뭐 개혁이 있으니까 약간의 이제 반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게 뭐 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걱정을 안 했었는데 실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문 대표가 이제 어제 성남 분당보건소 메르스 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유원내 대표 사태와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반성문이라니 라면서 점점점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말단 검사하고도 끝장 토론을 하셨던 분인데 거기서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검사들이 심하게 몰아붙였던 그런 거를 그냥 생중계를 하셨던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이렇게 더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원래 야당은 언론에 대고 서로 대놓고 싸움을 하지만 여당은 물밑에서 조용히 싸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못 보던 일이다라고 당청 관계에 대해서 문 대표가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한겨레 신문은 유승민 찍어내기 총공세라는 기사에서 친박이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다라는 온라인판 기사예요. 이게 혹시 지면에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고위원 8명 중 5명이 사퇴해야 그리고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좀 있으면 열리겠네요. 8시 반 정도 보통 열리죠. 친박이 의총을 요구하고요. 또 박 대통령의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당을 유신시대 유정의 정도로 취급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역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믿었으나 이제 이게 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의 인식과 같았죠.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철희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장 많이 썰전에 나와서 아주 맹활약하고 계시죠. 제가 2010년에 이철희 선배가 썼던 책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아주 쉽게 눈에 잘 들어오게 귀에 잘 쓰셨더라고요. 이인자와 관련된 기사였는데 킹메이커요. 이철희 소장이요. 대통령도 의원과 똑같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다. 행정부를 감시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의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친박계에서 좀 흥분하게 되네. 또 이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대표를 공격하는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청와대와 교감이 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바람에 자기들이 찬성 투표를 던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본인 스스로의 지적 능력과 본인들의 지적 능력, 판단력, 자존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뭉개는 행위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 청와대가 찍어도 된다고 뉘앙스를 풍겼으니까 찍고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안 찍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본인들은 그 법안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그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를 스스로 내는 거. 저희 거수기예요 이 이야기인데 우리 거수기인데 왜 제대로 답을 안 알려줘서 우리가 엉뚱한 곳에 거수했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무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문화 또 그거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이게 본질인데 사실은 유승민이 사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떤 그 전반적인 언론 문화까지도 다 짚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가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몰도바라는 나라에 한 1년 정도 살 기회가 있었는데 97년에서 98년 사이입니다. 러시아 말을 주로 쓰는 나라예요. 로마니아 말과 러시아 말을 주로 쓰는 나라인데 제가 살던 아파트 위층에 체육 선생님이 살고 계셨어요. 이제 사모님은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하셨는데 이 체육 선생님이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남쪽이냐 북쪽이냐 남쪽에서 왔다 그랬더니 어우 하면서 막 박정희 안다고 오랫동안 국회의원 했다고 대통령 했다고 전두환 노태우 안다고 그 사람들 지금 깜빵에서 나왔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나라 동유럽에 그 시골에 있는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우리의 정치에 대해서 아는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전에 무슨 일을 해서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아는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알아준 건 고마운데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 이해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 그 사람들 아직도 지금 감방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 옳고 내 편 아니면 모두 적. 이 박 대통령의 이분법 정치가 1960년대, 1970년대에 어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치 자신은 오류가 없다라는 이런 태도잖아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배신자로 몰아붙여요. 본인만 국민을 생각하고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듯이 굉장히 독단적인 사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도 많이 있다고 또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를 투표로 심판해달라. 이게 네, 자신은 선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악이다. 또 자기가 또 본인이 또 스스로의 그 자부심도 있겠죠. 선거의 여왕이라는 신화에 대한 맹신을 보여준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기사들을 경향신문이 지면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친박계 의원은요. 유원내 대표 지역구가 서울이 아니고 대구다. 대통령 지지율이 30%인데 나머지 60%는 서울 같으면 유 원내대표에게 박수 칠 수 있지만 불행히도 대구 같은 바닥에서는 다르다. 박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여전히 TK에서는 50% 이상 나오고 있죠.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PK에서도 지금 30%에 머물고 있는데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대구라는 게 오히려 지금 유승민 대표의 어떤 그 활동 반경을 좁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30여 명의 친박계 이거를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조선일보 기사였는데요. 유승민 사과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난 약해진 친박이라는 기사였어요. 대통령이 배신을 말했고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사과했는데 의총에서도 결국은 사퇴하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적었죠. 그리고 이제 결국 재신임하는 분위기로 넘어갔는데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의원총회가 계기가 됐다는 거죠. 국회법 거부권 파동에 대해서 4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40여 명의 의원들이 토론을 벌였는데 그중에서 유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요구한 의원은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 4명뿐이었다는 겁니다. 친박계에서도 결국 사퇴론까지는 꺼내지 않았고요. 이정현 최고위원 같은 분들도요.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사람도 7, 8명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40명의 의원 중에서 7, 8명이라고 하면 결국 5분의 1 정도거든요.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제 거의 친박이 없다.
친박은 이제 주류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원총회 전까지만 해도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오히려 발언자 상당수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비박들이 모여서 오히려 유 원내대표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대통령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비박인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사실은 이제 원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조박, 원조 친박. 근데 이제 이 김무성, 유승민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친박계 현직 국회의원들을 내각으로 끌어들이면서 상대적으로 당내에 친박의 영향력이 감소한 측면도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이완구 원내대표, 예전 원내대표, 총리로 임명됐다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지금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대통령의 어떤 그 실제적인 힘을 국회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의원이 40명 정도에 불과하지, 30명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게임은 시작하지 않았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지 않았는데, 이 기자들이 이에 대해서 묻자 정무특보에서 당청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발언하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보류돼 있다. 결론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 원내대표가 재신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는요, 그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는, 그 당내에서 의결할 수 있는 최고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재신임을 했는데, 재신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는 이 의원총회를 아우르는, 능가하는,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전지 컨트롤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누구한테 재신임을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참 표현을 건전하게 하고 싶은데 아침부터 좀 거칠게 나가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고위원회가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지금 오늘 아침에 열렸다고 하는데 서청원, 이정현 의원이 불참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제목으로만 나왔는데요. 이후에 참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시작하는 시간에서 참석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이후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겠네요. 메르스 관련된 소식을 빼놓고 갈 수는 없죠. 추가 확진자가 8일 만에 0명이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없었고요. 이제 사태 종식의 청신호가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요. 전일 대비 확진자가 182명, 또 퇴원자는 91명, 1명이 늘었고요. 사망자는 32명, 1명이 늘었고, 격리자는 2,562명, 95명이 늘었습니다. 격리자가 조금 늘었어요. 격리 해제자는 13,008명, 50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격리 해제 수, 또 격리자 수의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6면에서요. 폐암투병 40대 메르스 이겨냈다. 96번 환자가 19일 만에 완치된 후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사실 포털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죠. 처음에 며칠간 무서워서 눈물만 흘렸다고 하는데, 따님이 야무지신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고, 의료진들이 옆에서 잘 지켜줘서 결국은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가 됐고요. 기저질환이 없었고 고령도 아닌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55세 남성인데요. 또 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82번 환자, 182번 이게 환자에 대해서 잠시만요. 환자에 대해서 몇 번째 환자 이렇게 부르자고 하셨죠. 네. 지난번에 우리 대당구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182번 환자분께서 이 강동 경희대병원 간호사 하셨거든요. 증상 없는 메르스 확진자로 첫 확진이 된 사례도 추가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182번 환자는 발열이 없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추가로 나온 기사에서 오늘 이제 이어진 기사에서는 뭐 미세하지만 그 비슷한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시는 지면화된 신문에서는 발열이 없었는데 의료진 전수조사에서 감염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에서 보도를 했고요. 국민일보는 오면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평소 지병이 없던 감염자가 사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감염 경로 미스터리 환자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환자는 특별한 병이 없으셨다고 하죠. 기저질환 없이 고령도 아니고 세 번째로 사망한 이 55세 남성분. 발병 이후에 뭐 당뇨병 증세가 조금 있는 걸로 추가 확인이 됐었다고 합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당뇨 증세가 있었는지도 모르셨다고 하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분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것들도 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나흘 연속 확진자 1명 이하, 그래도 안심 못할 상황,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번 주가 사태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7월 초를 주요 고비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에서는요, 대한민국이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다. 유원지 등 주말 나들이객 회복세, 고속도로 통행량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일면에서요, 해외여행객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4조 2천억 원의 내수가 창출된다. 그러니까 국내로 휴가 가자라는 그 캠페인성이 아니라 그냥 공동 캠페인이죠. 대놓고 기사들을 지금 계속 게재하고 있고요. 중앙일보도 메르스 교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독립시키자라는 내용을 일면 톱, 또 4호면, 또 사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27명 중 역대죠. 의사 출신이 2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복지부다. 보건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건보를 빼면 보건 예산이 4%밖에 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의 의사 비율이 2.4%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초기 방역에서 무지 내지는 오판 사례들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지자체를 겨냥하고 있죠. 신면에서 지자체 터뜨리기식 정보 공개, 위기 대응, 비효율, 또 경기 침체만 나왔다. 네. 팀워크 깨진 정부와 지자체라고 하는데 네, 감독이 뻘 주문을 해도 선수는 그냥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런 건가요? 이걸 왜 팀워크에 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일보는 감염병 백서를 만들고도 내팽개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 톱과 3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등 교훈이 가득, 방역망을 다시 짜자, 과거 재난 교훈에 눈감은 정부 등의 제목으로 감염병 백서를 만들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실태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게 5년 전에 이미 경고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백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정부는 허둥지둥, 국민은 조마조마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6면과 7면에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속수무책으로 뚫렸나? 라는 내용의 기사였고요. 기타 소식들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황교안 국무총리가요, 다음 주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하고요. 세계일보 등이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요, 오면에서 의사협회죠. 메르스 조회 시스템이 제때 업데이트가 안 된다. 유명무실하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요, 12면에서 30병상, 30병상 이상의 병원은 감염 관리실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보호자 출입 제한 법안을
추진하고요. 재정 지원 방안이 없어서 땜질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도 있다는 내용도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뭐 누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쉽게 찾아갈 수가 없지요. 아예 알리지도 않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인데도. 한겨레 신문은 8면에서요. 외국 연구진이 한국 같은 메르스 집단 발생은 극히 예외다라고 이제 의과학 저널 유로 서베일런스, 예, 제가 발음을 잘 못하죠. 유로 서베일런스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 환자 166명을 분석을 해서 정부가 초기에 방역을 얼마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사랑에 정부가 이 중동 메르스에 눈 감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행 경보 수준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중동에 지금 좀 경보 수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결국은 대통령 눈치를 본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눈치를 실제로 본 게 아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실제 그런 눈치를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이제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1분이 채 남지 않았네요. 그리스 디폴트 관련된 기사들도 사실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이제 유럽 수출에 타격이 될 수 있고요. 한국 경제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사서열에서 보시면 한겨레 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이 메르스의 그리스 악재까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올라온 댓글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명이 더 있으신데 너무 많아서 다 못 소개해드리겠네요. 도리토리님, 디데이님, 클로렐라님, 모리군님, 커피투님, 아잔님 등이 또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